오늘은 NFT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생초보를 위한 NFT 투자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찾고 어떤 점을 보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언제 판매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목차는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신규 프로젝트는 어디서 찾나? 일단 저는 총 5개 정도의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요. 디스코드가 있고 또 트위터가 있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 이렇게 총 5군데에서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NFT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프로젝트 채널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가 있으시다 보면 이제 누가 DM 같은 걸 막 보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보내는 DM들인데 그게 이제 스캠성, 사기 DM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새롭게 런칭한 프로젝트를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DM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DM을 보고 내가 못 보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이게 들어갈 만한지 안 한지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러 채널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나왔는데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해외 프로젝트는 트위터를 무조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잘 검색해 보시면 NFT라는 키워드 같은 걸로 잘 검색해 보면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젝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는 잘 활용하지 않고요. 너무 이제 많은 걸 들여다봐도 머리만 아프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조금 덜 보는 편이고 인스타그램은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NFT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제가 못 봤던 이미지들이 이제 눈에 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서 보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찾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오픈톡방인데요. 이제 제가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빨라서 저보다 훨씬 빨리 정보를 먼저 얻으시고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찾기가 너무 어렵다. 디스코드나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 이런 거는 좀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오픈톡방이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한테는 익숙하잖아요. 여기 제가 운영하는 그 단톡방 주소를 본문에다가 넣어둘 테니까요. 이쪽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보는 기준이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제 차차 자기만의 기준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드리머라는 인간은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셔야지 이걸 좀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곤란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팀 멤버 신뢰도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핵심 멤버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를 보면 자기의 신상 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닉네임과 간단한 소개, 요 정도로만 팀 멤버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요. 팀 멤버의 실명과 그리고 팀 멤버들의 지금까지의 이력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링크까지 이렇게 걸어놓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먹튀가 발생했을 때 이 팀 멤버들의 현생에서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상 정보가 오픈되면 오픈돼 있을수록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NFT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먹튀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좀 보는 편이고요. 2번은 이제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이 NFT를 보유했을 때 홀더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NFT를 갖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NFT를 에어드랍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연계가 돼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때 홀더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 이런 혜택들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BAYC는 어떤 식으로 홀더들한테 혜택을 줬냐면 자기들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그 BAKC라는 보드 에이프스 커널 클럽인가? 같은 NFT를 만들어서 그걸 BAYC 홀더들한테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BAKC의 바닷가가 거의 6이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BAYC 홀더들은 공짜로 이제 6이더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 홀더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게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커뮤니티 규모인데요. 이거는 규모가 큰 것과 또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막 몇십만씩 늘어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팅하는 시점에 최소 한 10만은 넘어가면 그래도 해볼 만한 프로젝트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좀 NFT가 돈이 되다 보니까 무지성 진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 10만이라는 기준을 한 20만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최근에는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늘어나는 속도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바짝 늘어났다가 정체되는지 꾸준하게 커뮤니티 규모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처음에 막 반짝 늘었다가 정체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멤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프로젝트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운영을 잘하는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의 사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프로젝트 중에 시제로원, 그리고 이제 한국 프로젝트 중에 메타콩즈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제로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루이비통 NFT라고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멤버가 급격히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민팅 자격을 갖게 되는 그 화이트 리스트를 선정을 해야 됐는데 처음엔 이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50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세 차버리니까 조금씩 이거를 늘려가더라고요. 보통 다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아예 우리 몇 명을 뽑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딱 명시를 해놓는 게 많은데 시제로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500명이었다가 그걸 1000명으로 늘렸다가 또 이게 좀 차가니까 2000명으로 늘렸다가 마지막에는 2500까지 이거를 점차 늘려가면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팀은 정말 운영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메타콩즈 사례인데요. 그 실타래라는 P2E 게임하고 연계를 잘 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거를 저는 눈여겨봤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타래라는 P2E 게임을 런칭할 때 민팅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1차 때는 200클레이, 2차 때는 뭐 300클레이, 그리고 3차 때는 600클레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1차, 2차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메타콩즈 홀더들한테 부여를 해줬어요. 대부분의 그 메타콩즈 홀더들이 실타래 민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민팅에 성공한 분들은 또 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메타콩즈 보유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그 메타콩즈를 보유한 홀더 중에는 이 실타래 민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메타콩즈를 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차, 2차 민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콩즈를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콩즈의 이제 바닥 가격이 내려갈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메타콩즈 팀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2차 민팅이 딱 끝나자마자 트위터에 메타콩즈와 선미와의 그 콜라보레이션을 발표를 딱 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반대로 바닷가가 더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팀은 진짜 운영 잘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는 그 프로젝트 팀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민팅이 진행되기 전까지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민팅 후에도 바닥 가격을 잘 유지시켜 주는 거죠. 또는 특별한 콜라보 이벤트를 발표해서 되려 바닥 가격을 상승시켜 주는 이런 팀들이 되게 잘하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 NFT를 그럼 언제 판매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롱런할 가능성이 보이는 프로젝트, 두 번째는 살짝 애매한 프로젝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 프로젝트의 그 팀 멤버 신뢰도도 높고 로드맵도 좋고 커뮤니티 규모도 크고 운영도 잘하고 네, 이런 프로젝트는 좀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홀드한 다음에 내가 이제 판매하고 싶은 가격을 좀 설정을 해두고 그 가격을 돌파했을 때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팔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저만의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그게 넘어가면 그냥 미련 없이 파는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정말 애매하다. 저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있을 때 저는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좀 액션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 프로젝트들은 민팅이 끝나도 바로 NFT 이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미지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공개된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등급이 굉장히 높은 거면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이 이미지가 공개된 직후에 시세가 폭락해버리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사람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살짝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이미지 공개 전에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가격이 적절하게 올랐을 때 판매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NFT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초심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진행해 가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